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복고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봉규 TV에 나와주셔서 아유, 저 영광입니다. 제가 고맙죠. 선생님 모시고 싶어서 그 전에도 한번 졸른 적이 있는데 선생님 이제 드디어 이제 나와주셨는데 아이고 우선 이제 그 선생님 책 얘기 이 책을 이제 전 제목을 뿅 갔습니다. 제목 이거 보시죠, 여러분들 제목 낭만적 애국심 이번에 내신 책인데. 낭만적 애국심. 선생님이 이제 가끔 시대 정신을 이제 때로는 논란도 되고 이런 그 화두를 많이 던지셨는데 이 낭만적 애국심 전 제목에 확 꽂혔어요. 이게 요즘에 어떤 이 세태하고 많이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탁 듭니다. 일단은. 네, 그 애국심은 그 낭만적 특질이 좀 어리죠.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특히 애국심의 낭만적 기질이 어리는 거는 자기 나라의 과거 역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역사를 좀 멋지게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높이고 자기 역사에 좀 험이 된다고 생각되는 감추는 그런 성향이 특히 강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한 세기 전에 프랑스 사상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향을 낭만적 애국심이라고 그분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빌린 겁니다. 차용을 하셨군요. 차용을 해서 이제 한국식의 이제 대입을 하신 거죠. 그럼 요즘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오늘 받아서 읽어볼 텐데 책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요즘의 세태 다시 말해서 이 촛불 저는 촛불 난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짜 뉴스에 이 촛불 난동에서 정권이 그냥 이렇게 무자비하게 말하자면 바뀌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정부는 민주주의를 뭐 파괴하다시피 하니까 다시 이제 시민들이 촛불하고 반대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지금 매주 저렇게 엄청난 인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어떤 낭만적 애국심에 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이 집회. 지금 나오는 그 현 정권에 대한 그 반대 움직임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왜 현 집권 세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그 일본과 싸우자 나왔잖아요. 그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낭만적 애국심이거든요. 이 정부가 하는 그러면서 역사를 팔아서 말하자면 애국심을 이렇게 선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자 하는 사람들 토착애고라고 부르고 죽창으로 막아서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노리는 거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어떠한 성향, 낭만적 애국심을 자극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한일 그 청구권 협정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걸 비하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근저에 있는 것이 바로 낭만적 애국심이죠. 실제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현실적 애국심이죠. 현실적. 지금 죽겠다.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 하는 그렇죠. 현실적 애국심이고. 낭만적 애국심은 그 우리가 일본이 지배를 받은 것이 아주 그것만 그 없애면은 우리 역사는 그럴듯하게 된다 하는 걸 강조해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이제 하는 것. 그런 위험을 한 세기 전에 질량방다라는 프랑스 사상가 걱정한 겁니다. 낭만적 애국심 위험한 것은 정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악용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면서 성찰하자 그 뜻에서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그 말하자면 그 파리들 이념 파리 그다음에 그 일본 반일 어떤 그 파리를 해서 자기들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려고 그냥 막 그 난도질을 하잖아요. 역사 같은 것도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일 그 수교 조약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실 자기가 그 힘든 일을 이제 한다는 것을 잘 깨달으셨거든요. 네. 그 전에 한 14년 동안 일본과 계속 협상만 했어요. 네.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가서 일본과 협정을 맺으면 네. 내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네. 상황이. 그 제가 당시다. 63세대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네. 그때 그걸 한일협정을 반대한 세대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네. 한일 관계를 국교 정상화로 해갖고 정상화 시켰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대법원 판결로 해가지고 다 뒤집어놨잖아요. 네.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낭만적 애국심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세력에 의하고서 야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죠. 네. 그 왜 이 주사파 지금 정권 이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그 반일 감정에 대한 그 역사 의식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말하면 도구로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건가요? 뼛속 깊이 아니면 일본이 그때 그 일본 우리 식민지 지배가 잘못돼서 우리나라가 퇴보했다, 우리 역사의 치욕이다 이렇게 뼛속 깊이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뭐 다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지만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관계가 악화된 것은 네. 그 현실적으로는 조국 사태돼 가지고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일을 이제 짚고서 이제 들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가지고 이제 민주당 연구소에서 총선까지 이대로 반일 그 프레임으로 예, 그 틀로 끌고 가면은 필승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선거 전략에 이용한 거죠. 예.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번 기회로 아예 일본과 끊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 북한과 중국 쪽으로 밀고 나가자. 그러니까 한미일 이 동맹 체제를 아예 끊자. 한고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온 거죠.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자고 나오는 거죠. 오. 그게 바로 지소미아 파기로 나오는 거죠. 예. 지소미아 파기라는 건 한미일 동맹을 무너뜨리는 조치거든요. 예. 이참에 아예 거기까지 나가자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제동이 걸렸죠. 네. 그래서 다 실패했잖아요. 네. 큰 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게 된 힘이 바로 국민들의 낭만적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 현 정권, 현 집권 세력의 책략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예. 그 지소미아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력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북한과 맞서는 건 우리 아닙니까? 네. 일본은 한 채 하나 두 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더 답답한데 왜 그걸 끊어요? 그리고 사실 일본이 훨씬 국방력에서 특히 첩보능력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득을 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거꾸로 선전을 하면서 네. 그걸 끊으려고 했죠. 거의 끊어졌다가 미국의 이제 거센 반발로 네. 그건 이제 무위가 되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걸 포기를 아직까지 안 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도 이해 아니에요. 네. 끊는 거를 종료하는 것을 그 발효를 마지막 순간에 연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걸 다시 하겠다. 두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체면도 있을 거고 네. 또는 아직은 그게 협상의 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협상의 하나의 그 예. 카드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북한하고 연합을 해서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 걸까요? 요즘에 우한 폐렴에 대해서 그 대처하는 것도 아까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글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을 예를 들어서 전면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아니 북한하고 중국하고 혈맹 국가인민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았는데 이걸 막지 못하는 것도 중국 눈치를 보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예, 현 집권 세력은 우리 후견인 미국, 그 동맹국인 일본보다는 우리의 적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네. 친근하거든요. 이념적으로 친근하고 네. 그리고 자기들 집권에도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오고 네. 이제 4월 초에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객도 한 100만 정도 풀어놓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제재 조치하는 걸 다 풀면은 분위기가 떠가지고 총선에 유리하다,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원래 전체주의 정권은 선동선전으로 그 인민들을 이끌고 갑니다. 네. 근데 선전선동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무대 연출이거든요. 네. 판문점에서 북한 지도자와 남한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손 붙잡는 거, 이걸 갖다 뭐 평화고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고 터놓는 것이 평화경제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실은 따라갑니다. 그게 먹히거든요. 그런 무대 연출이 이제 그 현 정권의 가장 큰 장기인데 네. 이번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뜻밖의 이 무한 폐렴이 생겨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도 줄어들었고 네. 관광객 올 가능성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대체적인 그 소재가 있겠는가 지금 열심히 생각하겠죠. 우리 국민들이 그 기억할 것은 현 정권은 늘 무대 연출을 노린다. 네. 예,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우리가 낭만적 애국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속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아, 예. 그런 거를 잘하는 집단이 지금 주사파 정부니까. 그럼 이념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것도 그 낭만적 애국심을 자극해서 어떤 이득을 보자 이런 것도 있나? 이념 갈등이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예? 예. 아이고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큰일이네.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면은 네. 배고파서 하루하루 호구직체를 마련하는데 바빴던 사람들도 네. 정치적 의식이 깨어갖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미국 보세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했지. 거긴 직접 진짜 참여를 많이 해요. 예. 지금 뭐 코커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 그러면 진짜 그때 우리처럼 막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거의 열혈적으로 말하지 응원하고 막 축제 분위기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참여를 하는 거죠, 그게. 예, 질서가 이제 잡히고 문화적 전통이 이제 뚜렷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의 시민들 의식이 높습니다. 아, 예. 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한 사회가 없어요. 우리와 비슷한 것이 일본, 네. 인도, 필리핀 정도인데 네.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잖아요. 네. 다만 전체주의 세력이 집권하면은 갖가지 형태로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죠. 네. 요새 보면은 국민들이 많이 이제 성찰을 해가지고 네. 좀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낭만적 애국심을 자극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은 반대로 이제 진실을 자기하고 다른 생각이라도 진실을
가까운 거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말하면 그거를 매국노라고 막 뒷받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아까 얘기 여기 책에도 일본 얘기가 목차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우리가 많이 고통도 당한 역사지만 나라를 뺏긴 자체가 고통이고 뭐 그 와중에서 36년 동안 막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 근대화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초석을 놓은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거 저 매국노다, 저거 친일파다 막 이러고 막 덮어씌운단 말이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네네. 우리나라가 네. 대한제국이 1910년에 멸망했을 때 네. 그때 우리 사회가 그 중세 사회였어요. 네. 시민들의 의식이나 사회 구조나 산업이나. 그런데 1948년에 3년간의 군정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는 현대국가예요. 네. 국민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잘 깨닫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고. 네. 그러면 그 기간에 그러면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네. 그 기간이 정확하게 일본이 지배와 겹치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루었다. 긍정적인 면이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물론 부정적인 면은 더 크죠. 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는 무엇과도 이제 뺏긴 거니까 나라를 그건 뭐 그거는 문제가 되죠. 하지만 문제가 된다는 것만 보고 긍정적인 면을 놓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졌는가, 우리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빠지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미래를 건설하는 지표가 없어지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아가고 미래를 설계하려면 역사를 올바로 봐야 돼요. 낭만적 애국심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갖다 이제 비난하고 심지어 매국노라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죠. 그게 궁극적인 해악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비난하고 그러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 과가 있잖아요. 과는 이제 뭐 독재를 했다는 거, 뭐 그런 것들 장기 집권 독재했다는 건데 그것만 부각시키고 독재 세력에 편드는 거다. 그러면 너도 독재 세력이다. 수구 꼴통이다. 이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뭐 산업화를 이렇게 해서 이만큼 우리 나라를 만든 거에 대한 공은 절대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지들도 잘 살면서. 그렇지. 이 주사파 정권 지들도 잘 살거든요. 지금 강남에서.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 그 공을 절대 인정 안 하고요. 독재만 그냥 독재자의 딸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서 전쟁으로 헐벗은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했는가 하는 그걸 밝힐 수가 없어요. 그 공은 그 발전한 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야 우리 자신 알 수 있고 더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겠네요. 즉 역사를 1960년대 70년대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모두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을 전체주의자들은 막는 거죠. 선전선동으로. 그리고 선거 때 되면 의례 무대 연출을 하고. 그것이 현 상황을 설명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쭉 어렸을 때 이승만 정부도 겪으셨나요? 그렇죠. 그럼 쭉 지금 말하자면 건국 과정을 어려서부터 지금 쭉 겪어오셨는데 문재인 정부를 한번 평가하신다면 문재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느 사회에서 전체주의는 늘 있어요. 전체주의 세력은. 그것이 이제
오공을 이게 오공대 압수적했잖아요. 예. 거기서 전체주의 세력이 움틀 그 바탕이 마련된 겁니다. 예. 1980년대는 제가 속한 문학 세계에서는 모두 다 주사파를 우러러봤어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따르고. 그게 멋있는 줄 알았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교정된 것이 이제 그 민주화 이후 네.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좌파 이념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다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다시 우파로 회복이 됐는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념을 넘어서 실용으로라는 구호를 내거셨잖아요. 네.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우리 사회 전체주의 이념이 많이 퍼졌는데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우리가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386 욕을 너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 욕을 계속 하면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그 지금 정권을 내주었느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노무현 정권과 현 정권을 차별화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 정권의 정책들은 모두 노무현 정권에 싹튼 겁니다. 그것이 10년 동안 자라가지고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걸 할 때 겸허하게 되새기고 모두 간단하게 그건 386들이 잘못이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죠. 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았는데도 그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교과서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되잡혔잖아요. 그 집필한 그 올바르게 집필한 저자들만 완전히 그 학계에서 따돌림 받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그 교과서를 어린애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찰을 해야 되겠죠.